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수공구와 툴벨트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툴벨트는 스티라는 국산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툴벨트 안에 있는 수공구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줄자입니다. 목수에게 줄자는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수공구인데요. 그만큼 줄자를 선택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길게 뽑았을 때도 구부러지지 않고 탄력이 유지되는 줄자가 좋은 줄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 줄자가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자석에 쇳가루가 붙게 되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치수에 1~2mm씩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자석이 없는 녀석을 사용해야 항상 정확한 사이즈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망치인데요. 저는 이 소소 망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작아서 휴대성이 좋은 망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민자 무늬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민자가 아니더라고요. 마감재를 많이 사용하는 내장 목공에서 망치가 부재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자 무늬 망치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입니다. 처음엔 저도 석고대패 일체형 칼을 사용하다가 그립감이 좋은 칼로 바꿨습니다. 뒤에 달린 스크래퍼도 가끔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대신 석고대패 전용인 석고 야스리를 따로 구매했습니다. 따로 사용하기 조금 번거로운 점도 있는데 그립감도 좋고 일정하게 석고를 깎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활용도가 정말 많은데요. 주로 직각을 그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각도를 계산하거나 그리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톱으로 짧은 부재를 재단할 때 지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손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기구입니다. 샤프 종류별로 0.9, 0.7, 0.5 샤프까지 들고 다닙니다. 주로 목공 샤프는 두껍기 때문에 바닥을 체크할 때 사용하고, 정확한 재단이 필요한 부재에는 얇은 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퍼입니다. 처음에 사용하던 니퍼는 그립하는 부분이 너무 딱딱하고 사용할 때마다 손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쿠션감 있는 니퍼로 바꿨습니다. 옷을 절단할 때 많은 힘이 필요했는데 바꾸고 나니까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음은 손바루입니다. 작업을 할 때 정말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부재의 높낮이를 맞춰서 시공을 할 때나 부착된 부재를 벽에서 떼어낼 때 사용하기도 좋아서 철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가지고 다니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멀티 스크래퍼입니다. 못 뽑는 기능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쓸모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부재에 묻은 본드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손바루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잡이 뒤로 망치로 타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석재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카걸인데요. 일을 하면서 우마나 사다리에 올라가서 타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수에게 꼭 하나쯤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주먹 드라이버입니다. 경첩을 달 때나 급하게 나사를 풀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그냥 툴벨트 안쪽에 깊숙이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타카통입니다. 타카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부서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타카핀 통을 구비하면 좋습니다. 원하는 핀 종류대로 분류할 수도 있어서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건 사탕을 먹고 남은 통을 재활용해서 실타카핀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목에 차는 자석인데요. 전 이걸 풀어서 툴벨트에 장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타카심을 자석에 붙였다가 그때그때 바로 쓸 수도 있고, 임팩 드릴을 사용할 때 피스들을 붙여놓기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에어건입니다. 식사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몸을 털거나 시공하면서 바닥면에 먼지가 많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육각 렌치입니다. 사이즈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육각 렌치로 풀고 조이는 목공 장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타카핀이 걸렸을 때도 급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목공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몸의 균형이 상당히 잘 잡힙니다. 무게도 460g 밖에 안 돼서 이렇게 툴벨트와 함께 착용해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신경을 다 쓰는 톱다이 작업을 할 때 확실히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선 바닥 플로링을 까는 작업을 했는데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사선으로 타카를 정확히 박아야 하는 작업이라 구부정한 자세에서 집중력도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허리를 펼 틈이 없어서 잠깐 쉴 때도 허리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슈트가 제 체형에 맞게 허리를 꽉 잡아줘서 착용 전보다 허리 아픈 게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제 툴벨트와 장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영상 떡상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5도래요) 35도. 지금도 아침에 이렇게 더운데 이따 얼마나 더우려나. 오늘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쭉 수업이 있거든요. 지금은 9시고요 일찍 가서 수업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도 수업을 잘 하고 오겠습니다. 당다라당당. 진짜 예쁘다. 맛있겠군. 호다닥 점심을 먹습니다. 이제 첫 끼자 마지막 끼가 될 거예요. 까슬까슬해요. 이거는 좀 장판? 이거는 요거에 맞추느라고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 분담 계산을 같이 해서 낚시형으로요. 이런 거 달려온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네. 우와. 이거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했죠. 나중에 저도 이거
히히. 아, 맛있겠다. 드디어 가보네. 이럴 것 같아요. 어머. 갖고 싶은데 너무 수학이랑 한 번도 못 가서. 아,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우와. 또 발색 판다. 그 색이 진짜 오묘해. 그쵸? 그럼 더 비싸. 아, 그래, 그래. 수고들 하고. 짠. 우와, 산책하기 너무 좋잖아. 여기가 엄청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딱 먹지? 와, 너무 맛있어.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안녕하세요. 미아홍천의 묘한 진료실,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 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고양이 똥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날마다 화장실에서
을 캐잖아요. 이를 보면 고양이 건강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에 그 임금님들이 이 똥을 싸면 그걸 매화라고 하고, 그걸 이제 의사들이 그 냄새랑 형태나 이런 걸 보고 이 임금님의 건강을 판단을 했잖아요. 집에서 가장 먼저 고양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양이의 변 상태를 보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변이 건강한 변, 어떤 변이 문제가 있는 변, 그리고 문제가 있는 변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고양이 똥의 모든 이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오늘 묘한 진료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이 똥의 모든 걸 찾아서 구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똥, fecal scoring. 지금부터 나오는 건 약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집사님들은 워낙 뭐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만, 똥 보기 싫으신 분들은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애가 이런 똥이면 좀 건강하고 좋은 똥이다 라고 생각하는 똥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단단하고 형태가 뚜렷한 변이 아이들이 좋은 변, 우리 집 애는 예쁘고 좋은 변을 봐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장에 무늬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똥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고양이에게 있어서 좀 단단한 변비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했을 때 좋은 똥은 과연 어떤 똥이냐라고 하면, 이런 식의 변이 이렇게 초크초크하게 촉촉하고 이렇게 분절되지 않는 거, 토끼똥이나 염소똥처럼 이렇게 똥똥똥똥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체감 있게 이렇게 쏙 길게 나오는 똥이 애들한테 건강한 똥인데, 변비가 있을 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처럼 보통 말했을 때 그 단단한 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흔한 게 일단 애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똥을 못 싸요. 자세를 취하고 으악!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우는 애들도 있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힘을 엄청 주는데 변이 잘 안 나와. 지금 사모님이 약간 변비기가 있거든요, 저희 집.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수분 섭취량을 완전 늘려주는 거. 이걸 해야 돼요. 수분 섭취량 늘려주는 거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습식사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추루 같은 짜먹는 간식에다가 물을 섞어서 매일 꾸준히 주는 거. 이거는 일단은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변비와 치질의 상관관계 아십니까?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똥꼬가 째지는 그 고통. 변비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오래 힘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져요. 터져서 이렇게 끝에 피가 맺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양이들 혈변 본다는 이야기들 중에 제가 진료 보면 한 80%는 말 그대로 관략근에서 피가 딱딱한 변을 보고 나서 거기에 선혈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집 애가 혹시 뭐 암에 걸린 거 아니냐, 또는 뭐 우리 집에 크게 아픈 거 아니에요, 막 피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니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여쭤보면 10중 8구는 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똥똥똥 떨어지는 변비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을 1차로 늘렸을 때 초크초크한 변이 됐을 때 이 혈변 보는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증상 보일 때 첫 번째는 음수량을 늘려서 좀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딱딱한 변이 있으면 설사가 있겠죠. 완전히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너무 질척거리는,
점토 같은 이런 변, 또는 더 심해지면 완전히 물설사, 물을 그냥 쫙 뿜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변이 있어요. 설사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설사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 보통은 어떤 게 있냐면 나쁜 것들이 감염돼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고양이의 장이 약해서 어떤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하는 설사 있어요. 뭐 췌장염이 있다거나 아이 장이 좀 사람처럼, 제가 장이 약한데 그것처럼 장이 약하다거나, 그리고 사람에서 크론병 있잖아요. 자가 면역성 질환. 근데 고양이에서도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요. 이것도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고양이에서 만성적인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 설사의 원인들이 생각보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 설사 상태, 설사 증상 이런 것들을 쭉 보셔서 아이가 좀 설사를 오래 한다, 또는 뭐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럼 집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아이의 맞춤 설사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알려면 우리 집 애 변이 평소에 어땠는지, 뭐가 정상인지를 알아야지 얘가 지금 설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가 나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임금님이 날마다 매후를 의사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집 고양이를 임금님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괜찮은 진짜 인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고양이들 변이 원래 고단백질 사료를 먹기 때문에 아모니아 냄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원래 고양이 이렇게 변 냄새 되게 독한 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막 세균성 설사하고 이런 경우에 냄새 맡아보면 정말 막 젓갈 썩는 냄새가 나요.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변 형태도 다르지만 냄새도 아주 심하기 때문에 아이 장 상태가 지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무 심한 설사를 하면 되게 비릿한 냄새가 나요. 왜냐면은 장에 있는 그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 탈락이 되면서 바깥에 나오면서 되게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상태는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서 상태 체크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변 상태 때문에 병원에 왔을 때 그럼 어떤 진료가 진행이 되느냐? 만약에 아이가 변비가 있다. 변비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보통은 처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아이들 그 결장에 변이 얼마나 차 있는지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변비의 심각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를 했다, 아주 심한 설사를 했다, 이 경우에 두 가지로 상황이 나뉘어요. 한 가지는 아이가 악갱이, 예방접종이 아직 안 돼 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맨 처음에 전염병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범백혈구 감소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린 고양이들은 심한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적인 분변에 대한 어떤 뭐 나쁜 세균이 있는지 아니면 원충이 감염되어 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처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령묘가 되면 이제 특히나 좀 종양성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초음파 검사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벽의 두께가 괜찮은지, 혹시 어떤 이런 종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변비가 있을 때 음수량을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는 이런 식의 습식 사료를 그냥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여기서 추가한다면 물을 소량 섞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사료를 만약에 잘 먹지 않는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액상 간식은 물 섞어주면 훨씬 더 잘 먹거든요. 대신에 평소에는 그러면 그냥 먹는 간식을 안 주셔야지 조금 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하이디에게 그러면 두 가지 다 물을 섞어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루에다가 물 섞으면은 하이디 되게 삐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 물을 어느 정도 섞는 게 좋냐? 사람 기준보다는 고양이들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물을 어느 정도 섞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안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너무 밍밍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소량, 저는 한 10cc 정도 지금 섞어줬어요. 추루 하나에 10cc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섞어줬는데 잘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한 10cc 정도 늘려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냄새만 맡고 이거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양을 늘리기 직전 단계의 물을 섞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디야, 밥상 차려놨다. 어머, 저거는 안 먹을 거예요. 맛이 없어요. 이디. 역시 이디는 추루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디가 지금 물 섞인 걸 좀 알아요. 평소 추루 먹는 거랑 조금 달라. 고민의 그 갈등 속에 있어. 이게 좀 밍밍한데 이거 먹어 마라 이러면서. 그래도 일단 먹네요. 이디 다 먹었어? 미끄러졌네. 이디가 입맛이 많이 까다로워졌네요. 요새 이디가 살이 많이 쪘는데 배가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오늘 삼촌이 똥 이야기만 계속 주구장창해서 제가 힘들었는데요. 똥 이야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미아홍철의 묘한 진료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하이디였습니다.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양펀치 냥냥냥냥냥.